어린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백석훈 캠프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교내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의 탑을 쌓아가는 아이들의 모습 잠시 후 전합니다. 캄보디아 한 선교사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육사역이 대학으로 성장해 기독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에 세워져 교육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라이프 대학의 이모저모 캄보디아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통일의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통화라 한반도. 오늘은 청년동맹 70주년과 핵실험 이후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고려대 남광구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어느 기독교인이 법당 안에 집기들을 부수고 훼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를 두고 또 한 번 기독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단 하루도 예수님이 조롱받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백석훈 캠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 캠프는 나의 인성을 만들어라 하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유성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 체육관이 수많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추운 날씨에도 체육관에 모인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노느라 금세 추위를 잊은 모습입니다. 존중과 협동,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버블스트 릴레이와 에어바운스 풍선배구 등의 게임 활동이 준비됐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재미도 느끼고 추억도 만들며 협동심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존중이라는 거랑 공동체랑 그리고 여러 가지 협동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애들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끝나면 많은 추억이 생각날 것 같아요. 39번째를 맞는 백석훈 캠프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초대해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역시 예절과 효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등의 인성 덕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백석훈 캠프에는 25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학 재학생인 봉사자들은 인성교육론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은 후 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직접 지내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의미 없이 방학을 보내는 것보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봉사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도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백석훈 캠프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인성의 주요 가치 덕목을 배울 수 있도록 책임 CF 만들기와 인성탑 쌓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백석훈 캠프는 그동안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 5만여 명이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캠프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석훈 캠프는 참가 아이들부터 자원봉사 학생들까지 실천적인 인성활동을 펼쳐 참된 사람으로 변화하는 잊지 못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지에 세워진 기독대학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 마을을 넘어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에 세워진 라이프 대학 역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연회 총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라이프 대학의 사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회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라이프 대학 하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멋진 사역자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곳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총장님? 예, 우리 라이프 대학은 캄보디아의 유일한 국제 항구가 있는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이 나라 제2의
항구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네. 시아누쿠빌의 전체 인구는 약 30만 정도이며 아름다운 만과 섬, 비치들이 있어서 네.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저희 라이프 대학 캠퍼스는 이 바다가 보이는 시아누쿠빌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 중에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라이프 대학은 1997년 저와 가족이 이곳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처음 컴퓨터와 영어 학원을 시작으로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성경 학교를 시작으로 2000년부터 정식 기독 유치원을 시작으로 네.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2006년도에 저희가 정식 기독 종합대학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엔 네. 총장님 가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명실공히 캄보디아 정부도 인정하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단과대학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로컬 유초 중고 학생 1,180명, 그리고 유초 중고 국제학교 학생 350명, 네. 우리 대학생이 약 한 370명, 전체 약 한 1,9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네. 200여 명이 넘는 현지 교직원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라이프대학은 인문대, 경영, 건축, 간호, 과학, 호텔 관광 등 6개 단과대학에 19개 학과가 있습니다. 네네. 예, 저희 처음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라이프대학에 입학해서 아침 채플, 그다음에 종교교육, 그리고 기독교 소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 교수님들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매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세례와 침례 예식을 우리가 베푸는데요. 네. 이때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네. 졸업 시에는 거의 50에서 60% 이상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회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10년 전에 70여 명의 첫 입학생으로 시작된 우리 라이프대학은 작년이죠. 2015년까지 500여 명의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하여서 네. 사회 요소에서 그리고 정부와 NGO 단체 등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일부 학생들은 한국의 많은 대학들의 박사 과정에 공부하면서 네. 라이프 대학이나 기타 캄보디아의 여러 대학들의 교수들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이달 초에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에 세워진 기독대학들이 개최한 교육 선교 포럼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네, 기독대학의 필요성 누구보다도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는 지금 전체 인구 1,500만 중에서 네. 70%가 27세 미만의 아주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기독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는 전략을 세워 선교를 한다면 네. 정말 20, 30년 후에 캄보디아의 복음화는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주목해 보면 캄보디아는 기독대학 교육 선교가 그 어느 선교 전략보다 네.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21세기 선교는 어떻게 보면 구제와 교회 개척 사역도 중요하지만 네. 좀 더 효과적이고 파급적인 선교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 사역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기독대학을 세워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네. 복음화하는 기독 인재를 양성하여 선교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도 그렇겠습니다만 불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학교도 절안에 세워진 곳이 많던데요. 기독대학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로
95%의 인구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네. 절안에 많은 학교들이 있고요. 네. 또 학교 행사 시에는 불교 예식 행사도 같이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네. 네. 이러한 불교 국가에서 저희 대학이 기독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학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네. 정말 하나님의 신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학이 세워진 후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들의 모임체인 그 파워와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 대학의 교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예. 한국과 또 미국, 캐나다 등 많은 전문 기독 선교사 인력들이 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수 선교사로 헌신하여 예. 하나둘 승리함으로써 저희가 초창기 부족한 교수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재정도 이름 없이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개인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초창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금 전문 교수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네. 아직도 저희 전문 분야의 교수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저희 간호대가 참 좋은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간호대 교수님, 조산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인문대의 영어과, 네. 또 신학과에도 그렇고요. 네, 또 네. 건축대의 각 과별, 특별히 과학기술대의 우리 토목과나 IT, 이공계 전문 교수 인력들의 더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저희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박사학위가 아니더라도 석사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교회나 후원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과 후원에 적극 동참해서 네. 정말 이 불교 국가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학인 이 라이프 대학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교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네. 정말 많은 기독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헌신해 주시며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렬까지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캄보디아의 미래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육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희망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힘이 납니다. 총장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였죠. 북한은 청년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대를 가졌어요. 청년동맹 어떤 단체입니까? 예, 이 청년동맹은 이제 북한의 그 노동당의 어떤 그 외곽 단체 조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1946년 1월 17일 날 이제 청년공산동맹 이것이 이제 결합되어져 가지고 청년 단체를 묶어서 네. 만든 조직인데요. 뭐 북한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것이 이제 조직
또 단체, 사회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단체인데 크게 이제 북한에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그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선 직업 총동맹이라는 조직 단체가 있고 그리고 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그리고 조선 민주 여성 동맹이 있는데 이것과 네. 더불어서 이제 청년 동맹이 4대 근로 단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청년 동맹은 나이가 만 14세부터 30세까지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또 이제 청년들 그리고 또 근로자들도 포함된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동당의 어떤 그런 그 강령이죠. 노선을 네. 가지고 철저하게 그 현장에서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뭐 그런 혁명적 조직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노동당의 일종의 전투적 후비대다. 노동당이 이제 전이되다 그러면은 그 노동당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하는. 하나의 후비대로서의 이 혁명적인 어떤 노선을 실천해 나가는 또 혁명 가업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네. 단체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북한 내에서 조직되어진 근로단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숫자가 많은 네. 단체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회는 조용히 치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정은 제1비서가 행사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6일 날 평양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 보고 대회가 있었는데 뭐 행사가 많이 이제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70주년이고 또 북한에서 뭐 5년 단위마다 이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하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그 비하면 상당히 적게 했는데 뭐 보통 이제 이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또 동맹 단체가 이제 4개나 있기 때문에 매 대회 때마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이 청년 동맹 행사에 불참한 것은 뭐 그렇게 큰 별 그 일은 아니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예, 필요 예, 없다. 예.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36년 만에 노동당 당 대회를 이제 준비해 나가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행사가 당 대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행사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축소하거나 네. 아니면 5월에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네.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5월 당 대회를 좀 염두에 둬가지고 네. 행사 규모를 좀 대폭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년 같은 경우는 한 10,00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0여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실내 행사로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자나 북한 핵실험 이후 전 세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북한은 조용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은 뭐 자신들의 어떤 그 발표 주장대로 뭐 수소탄을 실험했다라고 지금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다 지금 뭐 이번 그 핵실험은 수소탄을 이용해서 성공리에 진행되어진 핵실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우리가 뭐 앞서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수소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거의 뭐 아닌 것이 확실시 되어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소탄을 했다. 또 그것은 이제 김정은의 업적이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축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그 이번 4차 핵실험에 그 기여한 과학 기술자들 또 네. 군인들에 대한 이제 포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내에서는 연일 이걸 가지고 이제 각 보도를 하고 또 대규모 한 10만 이상 군중력을 네.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그 업적이다. 또 김정은의 어떤 그런 지도력이라 뭐 이런 걸 네. 계속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한 2월 달부터 3월 달 사이는 또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맞물려 가지고 아마 북한의 어떤 그런 핵 능력을 계속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군중 집회 또 선전선동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올 안에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북한 내부는 별 동요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국제사회는 그 상이 많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북한이 그 국제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또 유엔의 어떤 그런 결의를 위반하는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 이제 아무래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 제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 3차례 핵실험 또 그 사이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이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 3가지 종류의 어떤 그 제재가 지금 실효 중에 있습니다. 제재 중. 네. 여기에 아마 또 플러스 돼가지고 네. 아마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 북한의 핵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금지하고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재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더 북한의 그런 핵 개발에 들어가는 어떤 그 돈이죠. 자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 금융 제재 쪽으로 좀 네. 벌써 이미 미국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엔이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예상되어지는데 또 뭐 일각에서는 유엔 제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 문제고 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결정, 판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네. 유엔의 기본적인 그 의무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제재 효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유엔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고 만약에 아주 극단의 경우지만 어떤 도발, 전쟁 도발하게 네,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유엔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개입할 그때는 수도 있는 거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그 유엔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격퇴시킨 거와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인데 네. 그 전까지는 유엔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조만간 과시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대북 제재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가 좀 적극적인 반면에 중국 여전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대북 제재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소극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민 중이다. 예, 중국이 그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나온 추가 제재에 아마 중국은 뭐 또 3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중국도 지난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성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북한을 적시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은 이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제 중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할 수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좀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이 좀 고민을 하겠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자금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국에 그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제한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해서 제한을 시키고 그걸 좀 폐쇄시킨다든가 이런 식을 네.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또 외화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은 아마 지금 중국은 그런 제재도 고민이겠지만은 더 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김정은과 같이 정말 중국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상황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기 네. 때문에 보다 더 깊은 고민. 네. 북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김정은을 가지고 중국이 어떤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중국의 어떤 그 제재나 대응이 좀 느리다고 해가지고 네. 뭐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 중이다. 예 아마 저 북한에 대한 아마 상당히 그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네.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번 핵실험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이 독자적인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벌써 이미 미국 하원에서 무슨 뭐 한 480대 한 2대인가요? 압도적으로 네. 지금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북한과 거래하는 그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행정부에 부여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상당히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또 그 연두 회견이죠. 연설에서 아주 그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 중에서 북한이나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자꾸 이제 미국한테 관심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차단이죠. 아예 네. 그냥 무관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그러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공격은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했기 때문에 이건 북한에 대한 아주 그 강한 간접적인 경고죠. 네. 그래서 계속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하고 또 위협을 높이게 되면 그것은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북한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북한 핵에 대한 그 대응 의지
또 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떤 미국의 결연한 어떤 대응 의지를 제재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네. 네. 우리나라도 핵실험 이후에 중단됐던 대북 방송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북한이 이제 핵이 계속 이렇게 향상되어지고 또 핵 능력을 갖춘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북한이 4차 핵실험 또 수소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뭐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 핵이라도 재배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여론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북한처럼 핵 개발의 길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네, 네. 이런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또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 네. 핵은 핵으로 뺏기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이 그렇죠.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제 우리가 그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작년 이제 8월 25일 남북 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걸 재개한다라고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걸 재개한 것이고 네. 또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네. 대북 방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또 네, 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합의에 따라 가지고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그것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제재가 내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 외화에 대한 어떤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네. 지금 그 운행되고 있는 개성공단도 좀 개성공단.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로서 뭐 개성공단 자체를 가지고 없앤다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은 네. 그러나 아마 그 개성공단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좀 약간은 축소되어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면 우리가 방어할 방어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예.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말이 있는데 사드 배치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이제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나오고 아주 빠르게 B-52 폭격기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B-50기나.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그 강력한 대응 의지 또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에서 우리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줬고 또 한편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갖고 있는 그 북한 핵에 대한 일종의 좀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B-52를 이제 보내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로널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도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 들어올 것 같은데 한반도 형대로 이것은 이제 강력한 거죠. 네. 북한이 정말 핵실험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도발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한미 응징을 동맹에 하겠다. 입각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으로써 중국도 사실은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네. 자꾸 이렇게 미국의 B-52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은 그 계기는 북한의 핵실험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그걸 가지고 자꾸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원인을 북한이 제공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도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를 사드는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유사시 그 핵 도발을 가지고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격추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핵 미사일이 발사하게 되면 그걸 이제 아주 고고도에서 격추시켜 가지고 명중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건 왜 레이더망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중국의 어떤 군사 기지에 대한 일종의 그런 침해다, 감시다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저도 사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드 배치는 좀 너무 우리가 또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러나 이번에 4차 핵실험 더구나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서는 명분이 없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 능력, 핵 위협이 아주 고도로 이르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중국도 사실은 막을 명분은 없는 명분이 거죠.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국 입장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4차 핵실험 때문에 중국의 주장도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이런 사드 배치는 더구나 우리 대통령께서 그 연설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것은 계속 북한의 핵
핵 위협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마 그 좀 공론화되어져 가지고 사드 배치도 아마 현실화되어질 그런 네.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뭐 이렇게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김정은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은 이 보시다시피 네.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지고 또 미국의 아주 그런 그 핵 전력 자산들이 한반도에 투입되어지게 되고 네. 뭐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이제 북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네. 것이고. 얻는 것보다 예.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그렇죠. 네, 네.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자꾸 이렇게 그 최첨단 무기들이 이렇게 결집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의 핵 폐기 또 그걸 위해서 중국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적 불안 이런 것이 해소되어지는 것이고 네. 핵 위협이 없는데 핵 항공모함이 들어올 이유가 그렇습니다. B-52가 들어올 네, 이유가 네. 없는 것이죠. 이런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어떤 그런 핵 폐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네.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북한이 알아야만이 네. 이런 어떤 불안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은 것이죠. 이번 기회에 북한도 이란의 좀 해법을 좀 잘 배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 바로 이란이 그런 핵 개발이려고 하다가 이제 국제사회로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도와주고 네, 유럽이 네. 도와주고 또 이란이 아주 그 세계 2위의 원유 산유 국가 아닙니까? 산유. 이제 이란은 그야말로 산업이 부흥되어지고 아마 정말 중동에서도 아주 강한 국가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주민들, 국민들을 경제를 향상시키고 살릴 수 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네. 북한이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이란 또 덧붙여서 쿠바, 쿠바. 또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북한이 좀 배웠으면 합니다. 네, 네. 이제 대북 제재안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은데요. 북한도 이제 고리배기를 탈피해서 국제사회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만 해도 몇십 대 차량의 눈길 추돌 사고와 강풍 때문에 일어난 간판 추락 사고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움츠리고 걷다가 시야 확보가 안 될 경우가 있는데요. 보행할 때도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